이제 본격적으로 제1법칙의 4가지 과정을 확인해봅시다. 일단은 4가지 과정이 있고요. 물론 과정이 4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4가지만 알면 됩니다. 4가지가 아닌 경우는 그냥 이걸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차분히 한번 보죠. 첫 번째, 첫 번째 과정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예전 책에는 정압이라고도 표현하고 여기저기서 그냥 등압 또는 정압 둘 다 씁니다. 등압이라는 건 일정한 동등한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 정압이라는 건 일정한 압력.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한 경우죠. 그러면 등압이라는 얘기는 보통은 P가 일정한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현재 압력이 일정한 1기압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세상의 압력을 보통 1기압으로 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연력학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봐. 흡수한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그리고 한 일의 합이고요. 이때 내부 에너지는 누가 결정한다? 절대온도 변화를 의미한다. 한 일은 뭘 의미한다? 부피 변화를 의미한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열을 흡수하면 당연히 온도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등압인 경우에는 5대 3대 1을 만족을 해요. 물리학 2에서 나오는데 참고만 하세요. 5대 3대 2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어떤 기체가 이상적인 기체가 열을 5만큼 흡수하면 3은 온도 변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나머지 2는 부피 변화, 2를 합니다. 항상 이런 3대 2의 비율로 연력학의 과정이 일어난다면 참고만 하시고 일단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써놓긴 한 거야. 자, 그러면 압력 부피 그래프 한번 해결해 보죠. 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자, 현재 A 상태 기체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A 상태 기체. 자, 이 A 상태의 기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B 상태로 바뀌는 과정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B 상태. 자, 이때 각각의 온도 압력 부피를 확인해 보죠. 자, 압력은 P였고 현재 A 상태 부피는 V1이었고 절대 온도는 이렇게 T1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B의 절대 온도는 B 압력은 P로 일정했고 그 다음에 부피는 V2 그리고 절대 온도는 T2라고 해보죠. 자, 그럼 잘 봐. 기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을 흡수합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떻게 A 상태에서 B 상태로 바뀐 상황을 따져보는 거예요. 잘 봐! 자, 여기서 현재 A의 절대온도는 T1이었죠, 그렇지? P는 nRT 적용시키면 PB1은 nRT1이었다. 이 상태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상태가 B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압력은 일정했지만 부피가 어떻게 됐죠? B2로 팽창이 있고 뿐만 아니라 절대온도도 T1도 T2로 증가했지. 되십니까? 지금 봐봐. 문자들이 생각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열받아서 온도랑 부피랑 다 증가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일기압하에서는 찌그러진 탁구가 어떻게 핀댔어? 뜨거운 물에 넣으면 공 안에 있는 기체가 열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도 올라가고 부피가 팽창하면서 찌그러진 부분을 편해냈잖아. 자, 그래서 그럼 뭐 이걸 굳이 쓰면 PV2는 nRT2가 되겠죠. nRT2가 되겠지.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상태가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변하는 과정에서 부피도 팽창하고 절대 온도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과정인 거죠. 자, 질문. 여기서 이 면적이 뭐죠? 면적이 뭐죠? 압력 부피 그래프의 면적 한 1의 양이잖아,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 1의 양이 10줄이래, 10줄. 좀 편하게 할까? 20줄로 하죠, 20줄. 20줄이래. 그럼 흡수한 열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자꾸 영혼을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집중해서 가. 자, 만약에 이 면적 한 일이 20줄이라는 얘기는 뭐야?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30줄이고 흡수한 열 에너지가 50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으셔야 하나? 몰라도 돼요. 이건 참고만 하시고 5대 3대 2는 대신에 나중에 비교할 때면 일단 확인해 보죠. 우선 물리학 책에서 나올 때는 전혀 몰라도 되고 어쨌든 간에 열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절대 온도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일도 한다. 부피도 팽창한다. 이게 등압 과정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등온 과정으로 갑니다. 등온 또는 등 정온이라고 하죠. 정온. 얘는 뭐가 일정해? 얘는 절대 온도가 일정합니다. 자, 절대 온도가 일정한다는 얘기는 뭘?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등온 또는 정온 과정에서는 등온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안 변하기 때문에 흡수한 열을 죄다 어디에? 일하는데 부피 팽창에만 사용합니다. 이거 온도가 일정하면 도일의 법칙을 만족하죠. 무슨 얘기냐면 압력 부피 그래프를 확인할 건데 자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까? 얘는 5라는 열을 흡수하면 3은 온도를 높이고 2는 부피를 팽창시키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5라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걸 죄다 그냥 부피 팽창에만 일하는 데만 사용한다. 등원 과정이죠. 자, 그럼 잘 봐. 이렇게 등원선이 T가 있고요. 절대 온도가 T로 일정한 선이 있고 여기에 A 상태의 기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A 상태의 기체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열을 흡수해서 B 상태로 변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어쨌든 열을 흡수합니다. 열 에너지 Q를 흡수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열 에너지가 뭐에 해당? Q에 해당하는 아직 Q. 열 에너지 Q를 흡수해서 상태가 역시 A에서 B로 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볼까? 여기를 EP라고 하고 P라고 할까? 그럼 얘가 V가 되고 EV가 되죠. 왜요? EB가 되지. 그지? 보일러 법칙을 만족하자.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보일러 법칙이 만족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EPV는 뭐랑 같아? PEV와 같죠. 그리고 이게 뭐랑 같아? NRP와 같죠. 보일러 법칙 만족. 그럼 결론 여기서 중요한 거 옛날에는 어려운 시절에는 이거를 적분도 시켰어. 어려운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이거를 적분을 시켰다. 오지만 안 시킵니다. 요즘 미적이 화강 때 배우고 선택이고 물론 이제 수투에도 있지만 어쨌든 물원에서 요즘 적분까지 시키지 않아. 어쨌든 간에 이 면적을 적분한다면 lnx로 적분할 수는 있어요. 물론 물리학 원에서는 적분시키지 않고 면적의 의미만 묻습니다. 또는 면적을 주기도 하고. 자, 그럼 이 면적을 구하면 이 면적이 결국 뭐가 돼? 한 일이며 흡수한 열 에너지가 된다. 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 면적이 50J를 돼. 그럼 뭐야? 흡수한 열 에너지가 50J라는 뜻이야. 자, 등온의 의미 알겠죠? 온도가 일정하다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체가 열을 흡수할 때는 온도가 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어떻게 흡수한 열을 그대로 부피 팽창 일하는 데만 사용한다. 이게 등온 또는 정온 과정입니다. 자, 세 번째 등적 부피적이에요. 정적 과정입니다. 이건 뭐가 일정한 거예요? 으악. 자, 부피가 일정하죠.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야? 일을 하지 않아요. 한 일이 0이야. 일을 하지 않아. 게으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자, 얘는 열 받으면 열받아. 열을 흡수하면 온도만 증가해. 그러니까 얘는 5라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죄다 내부 에너지 증가, 절대 온도 증가에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게 등적이에요. 그러니까 봐. 이 예를 들어 이 강의실이 완벽하게 밀폐돼 있고 완벽하게 단열돼 있대. 열 출입이 없는 강의실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이 강의실에 아무도 없고 물체도 없대. 그러면 이 강의실의 부피가 뭐가 돼? 강의실 안에 있는 총 기체의 부피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 강의실에 보일러랑 히터를 이용해서 열을 공급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완벽하게 단열되어 있고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고 이 강의실이 웬만해서는 부서지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안에 있는 기체가 열을 받는다고 부피가 팽창할 수 있나? 어떤 열 출입이 없는 절대 모양이 변하지 않는 상자가 있고 그 상자의 부피가 V래, 라지 B래. 열을 공급하면 부피가 변할 수 없잖아. 부피가 못 변하니까 강제로 온도만 증가한다. 당연히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것보다 닫아놓고 가열하는 게 물론 당연히 열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자, 이거는 그래서 기체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열을 흡수했을 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자, 역시 압력 부피 그래프 중요하고요. 자, 압력 부피 그래프가 있고, 자, 등원성이 T1, T3이라고 해볼까? T3이 있습니다. 자, 여기 A 상태 기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부피가 일정한 상태로 B 상태로 변한다고 해보죠.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요, Q라는 열량을 흡수해서 상태가 A에서 B로 빡 변했는데, 뭐만? 부피는 일정했고 압력만 P1에서 P3로 빡 증가하고 절대 온도도 T1에서 T3로 증가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면적이 X축으로 부피가 팽창하지 않으니 일을 하지 않죠. 압력이 변해도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얘는 이해되시나요? 기체의 일은 누가 결정한 거다? 기체의 부피 변화. 맞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기체의 일은 부피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 내부 에너지 변화는 절대 온도 변화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게 연력학에서의 약속이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보죠. 동일한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면 등압과 등온 누가 더 부피가 많이 팽창할까요? 똑같은 열을 흡수한다. 똑같이 열을 5 흡수한다면 누가 더 부피가 많이 팽창할까? 등온이죠. 왜? 얘는 받은 열을 부피 팽창이 몰빵하잖아. 그러면 동일한 열을 흡수했을 때 등압과 등적 누가 더 절대 온도가 많이 증가하지? 자, 얘는 열을 흡수했을 때 내부 에너지가 3만 증가하지. 근데 얘는 열을 흡수하면 내부 에너지가 5를 흡수하면 5를 다 내부 에너지 절대 온도 증가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열을 흡수하면 부피가 팽창하지 못할 때 훨씬 더 온도가 많이 증가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시 많이 나와. 이따 이제 예제를 하나 들어줄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단열입니다. 얘만 유일하게 열 출입이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열을 흡수하면 등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열 받으면 부피가 팽창해. 근데 이 단열은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부피와 절대온도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건 한 중3 때 구름 생성 원리에서 살짝 배웠어요. 아주 살짝. 자, 단열은 뭐가 없죠? 열 출입 델타 Q가 0이야. 그러므로 얘는 좀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델타 U가 플러스 W야. 얘는 온도와 부피를 맞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가 팽창해. 반대로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감소해. 단열 과정의 핵심이야. 자, 잘 봐. 구름 생성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자, 얘도 압력 부피 그래프가 있고요. 열 출입 없이 절대온도 T1, T2가 있었을 때 A 상태의 기체가 열 출입 없이 외부 압력 변화에서 이렇게 부피가 팽창을 했다고 B 상태요. 문제 좀 약간 별개입니다. P2에서 P1으로 압력이 떨어지고 부피는 B1에서 B2로 팽창하고 절대온도 T1, T2로 감소했죠. 이거는 이런 겁니다. 열을 공급한 게 우리 몇 기압 살아? 1기압 살지. 1기압은 어디 기준이야? 해수면 기준이야. 해면 기압.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감소하죠. 중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력이 약해지고 만율력이 약해지고 공기도 중력을 받아요. 지구 대기의 거의 대부분 99%가 약 한 대기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한 32km 이내 다 있고 지구 대기의 80%가 10km 이내, 11km 이내 대륙간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감소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비행기 타고 이륙하거나 또는 가족끼리 이제 강원도 지방에 높은 산들이 있는 그 도로를 갖다가 가족끼리 차 타고 여행하면 원수가 막 귀가 멍멍해지잖아. 귀가 왜 멍멍해? 강아지야? 왜 멍멍해? 여기서 멍멍해지는 이유가 뭐죠? 몸에 있는 이제 유스타큐관, 귀인두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을 조절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조절하면 몸에 큰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이걸 천천히 조절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귀를 꽉 막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이제 내 몸의 압력은 높고 밖에 외부 압력은 낮으니까 심지어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귀가 되게 아픈 사람도 있잖아. 선생님도 비행기 타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올라가면 귀가 너무 아파갖고 이게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외부 압력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 내 몸속의 내부 압력은 여전히 1기압으로 높기 때문에 이걸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 귀 뒷부분 기관이 이게
귀를 꽉 누른다고. 그러니까 귀를 꽉 막고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친구랑 막 얘기하다가 귀 이렇게 멍멍하게 막 말을 하다가 하품 많이 하고 침 삼키면 어떻게 돼? 침 많이 삼키고 하품 많이 하고 이러면 이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면서 갑자기 야! 소리 커진다고. 그렇죠? 이게 단열과 등과 관계. 그럼 잘 봐. 이제 구름 생성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봐. 공기는 가열돼. 예를 들어 어떤 공기가 가열됩니다. 그럼 가열되면 부피가 팽창하겠죠. 부피가 팽창하면 어떻게 돼? 밀도가 작아지지. 그럼 얘는 중력보다 더 큰 부력을 받아.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건 여기까지는 열받아서 팽창한 거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압이 뚝뚝 떨어지니까 부피가 점점 더 커진다고. 그럼 이거는 부피가 왜 커진 거야? 얘네들처럼 열받아서 커진 게 아니야. 그냥 누르고 있던 압력이 약해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부피로 오르는 거야. 되시나요? 그러면 얘가 부피가 팽창하죠. 그럼 부피가 팽창한 만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져? 팽창한 만큼 절대 온도,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온도가 떨어진다. 그럼 자, 이 안에는 온도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수증기가 공기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총량이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수증기가 증발할 수 있는 총량이 줄면서 안에 들어있던 수증기들이 응결하죠. 뭐가 돼? 구름이나 강수, 비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구름 생성의 원리가 이 단열 팽창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여기서 부피가 증가하고 절대 온도가 떨어지면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죠. 증발할 수 있는 수증기 총량이 감소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 응결에 의해서 구름뿐만 아니라 구름이 커지면 비, 강수, 비, 눈, 우가 이런 강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단열 팽창이죠. 이게 이제 보통 지구과학이나 중학교 과학에서 아마 1학기 때 시험 봤을 겁니다. 그렇지? 포화 수증기량과 응결되느냐, 수증기 총량 배웠고 이때 구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게 단열 팽창이다. 그러니까 열 출입 없이 팽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럼 단열은 뭐와 뭐와의 맞교환이야? 온도랑 부피를 맞교환하는 거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내가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받지도 않았는데 일을 했다고 그럼 일을 뭘 했겠어? 자기 내부 온도를 써서 내부 에너지를 사용해서 외부로 부피를 팽창 일을 한 거라고. 에너지 총량이 일정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를 좀 더 확인해 볼까?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자, 잘 봐. 만약에 부피가 V, 온도는 일정한 아니다. 미안해. 부피가 V에서 2V로 두 배로 팽창합니다. 이때 세 가지 방법으로 해요. 첫 번째 등압, 두 번째 등온, 세 번째 단열.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한 일의 양이 제일 클까요? 확인해 볼게. 자, 그래프를 그립니다. 압력 부피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만약에 부피가 여기가 V고 이 V라고 합시다. 압력은 P라고 할게 처음에. 그러면 등압이면 이만큼 일을 하겠죠. 노란색이 등압. 그러면 등온이면 P는 NRT 곡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지. 등온. 맞죠? 단열이면 잘 봐. 온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렇죠? 그럼 단열은 부피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 자, 동일하게 부피가 두 배로 팽창했는데 한 일은 누가 제일 많죠? 등압이 제일 많지. 왜? 부피 면적이 제일 크잖아. 압력 부피 그래프의 그래프 아래 총 면적이 x축과 만나는 그래프 아래 총 면적이 한 일의 양이 됐잖아. 그럼 등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등온 단열 순이다. 그래서 한 일의 양을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누가 제일 크다? 등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등온 그 다음에 단열이 되겠지. 왜? 부피가. 그렇죠? 이거 다 적어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옮겨 오세요. 알았지? 자, 하나를 저쪽을 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 지울게요. 이건 아까 했습니다. 꼼꼼하게 다 정리해 오셔야 돼. 알았지? 책에 있는데 책에 있는 게 약간 부실해. 여러분들 필기 시키면서 공부시키려고 일부러 내가 자세히 안 넣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잘 찍어 놓으시고 요거까지 잘 필기를 해오셔야 되고 책에 있는 부분에는 이걸 추가해서 자기가 넣으셔도 되고 따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주요 예제를 하나 좀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단열된 상자가 있고요. 완벽하게 단열된 상자에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피스톤이 있고 여기는 기체가 A가 들어있고 여기는 기체가 B가 들어있습니다. 둘이 온도 압력 부피가 같았대요. 일단 처음에 둘은 A, B는 온도 압력 부피가 모두 같은 상태에서 피스톤이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이제 온도 압력 부피가 모두 같으면 피스톤이 정지했다는 얘기야. 선생님 피스톤의 정지를 뭘로 접근하랬죠? 합력이 0이다로 접근을 하랬지, 그치? 힘의 평형으로. 자, 근데 지금 압력, 부피, 절대 온도가 A, B가 같은 상태였는데 A에 열 Q를 공급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A에 열 Q를 공급하면 얘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부드럽게 밀려서 자, 열을 공급하면 일단 온도도 올라가지면 뭐도 증가할까? 피부 에너지 생각해보면 온도가 올라가 부피도 보통 팽창한다고. 압력이 커지면서 압력이 커지니까 결국은 얘 압력보다 얘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 부피가 팽창하다 밀어내겠죠, 그렇지? 그럼 부피가 이만큼 커졌어. 자, 그럼 잘 봐. A의 에너지 관계를 보면 A는 열을 받아서 어떻게 됐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겠지. 그렇죠? 델타 U가 뭐라고요? 내부 에너지 절대 온도 증가량입니다. 맞아? 자, 그 다음에 부피가 이만큼 팽창해서 W라고 할까? 이 양이 W라고 할게요. W란 2를 했잖아요. 그치? 맞죠? 그러니까 A는 열 받아서 온도도 올라가고 부피도 팽창했다고. 자, B는요? 가만히 있는 나를 압축했으니까 2를 받았지. 그럼 2를 받은 만큼 뭐가 증가해? 만약에 2를 받으면 2를 받았으니까 부피가 감소했지. 그럼 내부에는 온도가 증가한다. 되시나요? 부피가 감소한 만큼 온도가 증가하고 부피가 팽창한 만큼 온도가 감소한다고. 그럼 여기서 이 받은 1의 크기는 얘는 단열 압축장에 있기 때문에 델타 UB가 되겠지. 얘는 뭘 당했다? 단열 압축. 열 출입 없이 압축장이다. 근데 잠깐 W가 뭐래? W가 델타 UB래며. 그럼 결국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델타 UA 플러스 델타 UB가 되겠지. 뭔 소리야? 자, 전체 총 A와 B의 부피 변했어, 안 변했어? A와 B의 부피의 총 합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총 부피가 안 변하면 뭘로 접근할 수? 등적. 부피가 일정하면 공급한 열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온도 증가량,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공급한 열량 Q는 A와 B의 전체 총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표현이 된다. 되십니까? 되게 중요한 기본 예제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열기관으로 갑시다. 와, 빨리 하자. 시험 볼래. 자, 저것도 찍어. 왜 시간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찍어서 잘 넘기. 다음 주에 일단 1바로 노트 검사 먼저 합니다. 노트 아니 교재든 노트든 필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할 거예요. 숙제예요, 숙제. 차분히 필기하시면서 복습하시라고요. 오늘 숙제는 당연히 지난주 나간 프린트의 나머지 연력학 부분 풀어오시면 되죠. 오늘 숙제는 연력학의 법칙 풀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프린트랑 교재 싹 다 해오시면 돼요. 연력학의 법칙까지. 자, 열기관으로. 이거 열기관은 통합과학에서도 나옵니다. 열기관은 당장 통합과학에서 나와. 중요해요. 쉽지도 않아. 자, 이 열기관과 에너지 효율입니다. 열기관 그리고 에너지 효율. 자,
자, 보통 우리가 열기관 우리말로는 사실 익숙치 않고 오히려 우리는 영어식 표현이 좀 더 익숙하죠. 엔진이죠, 엔진. 열기관이 엔진입니다. 뭐 와트의 증기기관도 있고 가솔린, 뭐 디젤, 내연기관이라고 하죠. 자, 이 열기관이라는 건 공급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일을 해주는 장치를 열기관, 엔진이라고 합니다. 이 열기관의 모식도예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잖아. 그 과정에서 외부에 일을 해줄 수 있는 장치를 열기관, 엔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는 고온부라고 하고요.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이동합니다. 이때 그 과정에서 일을 해주는 장치를 엔진, 열기관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고온부에 Q1이라는 열을 공급해. Q1은 공급한 열입니다. 그리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온부로 다시 Q2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Q1은 뭐죠? Q1은 흡수한 열 에너지, W는 그 과정에서 한 밀, Q2는 그 과정에서 새어나간, 방출한 열 에너지가 되죠. 당연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만족함으로 Q1는 W 더하기 Q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 에너지 효율,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스몰 E라고 하고요. 에너지 효율의 정의이래. 공급한 열분의 한 밀이야. 이게 에너지 효율입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대입하면 W는 Q1-Q2지 공급한 열분의 공급한 열에서 나간 열을 뺀 차 I Q2. 그러면 이걸 배분하면 어떻게 돼? 1- Q1분의 Q2가 되죠. 이게 에너지 효율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에너지 효율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통해 얻죠. 그렇지? 그리고 그 화석연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라는 형태로 바꿔서 사용한단 말이지. 전기로 불 켜줘. 난방 전기로 하지. 냉방 전기로 하지. 그렇지? 우리가 뭐 반도체나 스마트폰 다 전기로 구동하죠.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다 전기 형태로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그 전기 어떻게 얻어? 대부분 많은 양 이런 열기관 같은 화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또는 이제 또 뭐 자동차의 엔진도 이런 형태고 화력 발전소 사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열을 이용해서 화석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열 에너지 얻는단 말이지. 자, 근데 중요한 건 화석연료가 지금 무한한가요? 거의 한 1억에서 거의 한 3억 년 가까이 시간 동안 만들어진 화석연료가 인간이 사용하는데 뭐 몇백 년 안 되겠지. 뭐 몇백 년이 뭐야. 지금 화석연료를 쓴 지가 뭐 되게 오래되지 않았잖아. 100년 좀 됐을 건데.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천연가스 매장량이 한 30년치 남아있다고 하고 탐사 기술이 좋아져서 발견되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지.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라든가 여러 이제 요인에 지금 여러 문제점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백열전구 에너지 효율이 대충 약 5% 정도. 5%. 내가 한 달 동안 백열전구를 이용해서 방에 불을 켰어. 전기요금 10,000원 냈대. 그럼 실제 쓴 거 얼마예요? 500원이요. 9,500원 어디 갔어요? 그냥 열로 버린 거야. 이걸로 버린 거야. 자, 니콜라 테슬라가 만든 형광등의 에너지 효율이 거의 현재 한 31% 거의 30% 정도 됩니다. 야, 백열전구의 무려 6배가 넘잖아. 그렇지? 근데도 잘 봐. 30%면 내가 전기요금 10,000원 낸 거면 실제로는 뭐야? 3,000원을 광원으로 사용하고 7,000원 어디 갔어? 이게 열로 버린 거예요. 자, 양자역학의 결정체 LED죠. LED를 사용하면 LED 효율 한 40%대이긴 한데 형광등 대비 수명이나 이것도 따는 2배가 넘어요. 그럼 형광등 대비 비율 계산하면 거의 한 70% 넘어갑니다. 물론 LED 자체 효율은 한 40%대입니다. 한 3, 4%대인데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높이기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선생님 자동차 에너지 효율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한 30% 돼요. 30, 40%? 30%라고 해볼게요. 자, 선생님 차에 기름을 10만 원어치 넣었어. 차가 구동하는데 차가 이제 가는데 3만 원을 씁니다. 나머지 7만 원 어디 갔어? 열로 버린 거야. 그럼 선생님 차의 에너지 효율은 0.3, 30%죠. 되십니까? 그러니까 0.3이면 30%지. 1이 100%고. 되시나요? 그럼 잘 생각해. 7만 원이 안 보이잖아.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운전할 때 안 보인다. 내가 7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갖고 100원짜리를 바꿔서 신호대기 할 땐 밖으로 100원, 200원, 300원 급한 일이 있어. 빨리 급가속에다 부앙 하면 돈 우리 눈에 보이면 어떡해. 얼마나 아깝냐고.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부단히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지. 아니 그럼 100%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왜 100%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죠. 이게 이제 연력학체 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 법칙의 핵심이 이거예요.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입니다. 자,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가역이라는 과정이 있고 비가역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가역이라는 건 역과정이 가능해. 대표적으로 상태 변화.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날이 추우면 물이 얼죠. 따뜻해지면 물이 높고. 다시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됐다 비가 내려서 응변해서 비가 내려서 다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역과정이 변하는 게 대표적인 과정이 가역이고 상태 변화가 대표적인 가역 과정이에요. 근데 비가역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 이렇게 잔잔한 수조에 물을 담고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요. 여기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 그럼 이 잉크가 이제 확산돼서 퍼져나가겠지, 그렇지? 자, 질문. 이 확산된 잉크를 다시 모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 이런 걸 비가역이라고 그래. 근데 이 열의 이동이 항상 이런 비가역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 비가역이라는 현상이 열 에너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Q1을 만들어버려. 사실 약간 좀 더 깊이 배워야 되는데, 더 깊이 배우려면 약간 대학교 과정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약간 애매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애매한 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비가열한 현상의 에너지를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게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Q2를 발생시켜. 무조건 생겨. 이걸 0으로 만들 수 없어. 항상. 형광등 잘 생각하면 만지면 뜨겁죠. 왜? 원치 않는 열이 만들어진다. 스마트폰 오래 사용하면 어떻게? 게임 오래 하거나 오래 만지면 어떻게? 따뜻해지죠. 왜? 이것도 열이 발생. 열 에너지 손실하고. 야, 얘를 보통 역학적 에너지에 밀면 어떻게 돼? 멈추죠. 그럼 왜 멈춰? 마찰에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열을 입김을 불면 다시 가? 안 간다고. 한쪽으로만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 비가역이라는 현상, 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무질수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비가역이라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Q2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결코 100%가 될 수 없다를 연력학체 2법칙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Q2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공급한 열 Q1이 한 일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절대 100% 1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 흐름의 어떤 특정 성질 때문에. 되시나요? 물론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잘 생각해봐. 현재 화석연료 예를 들어 30년치 남았대. 근데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높이면 어떻게 돼? 30년치를 60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 사실은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친환경 에너지도 많이 발견되고 발전돼 있지만, 얘네들 에너지 밀도가 너무 작아요. 이 강의실 하나 돌리려면 태양 전지판이 엄청나게 큰 게 여러 개 있어요. 되게 비싸고. 그러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는 아직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그걸 높이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 중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열기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열기관인데, 이 열기관은 열 에너지가 흐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손실되는 열 에너지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이렇게 공급한 열분의 한 일, 그리고 공급한 열분의 1 빼기 공급한 열분의 방출된 열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절대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열 에너지의 흐름이 비가역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손실되는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유용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열 에너지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에너지 효율을 100%로 만들 수 없다. 이게 연력 제2법칙의 핵심이 됩니다. 됐죠? 자, 하나만 설명하고 끝냅니다. 자, 카르노기가 책에 있어요. 자, 프랑스의 과학자 카르노라는 사람이 이 카르노기, 이건 안 적어도 돼. 책에다 있죠. 요거만 이따 가볍게 요거만 적어 놓으시고. 자, 프랑스의 과학자 카르노라는 과학자가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고효율이야. 에너지 효율이 100%라는 게 아니라 이상 기체를 이용한 가상의 가장 고효율의 열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등원선이 있고요. T2, T1. 연력하게 과정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A 상태에서 B 상태로 등원 팽창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B 상태에서 C 상태로 단열 팽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C 상태에서 D 상태로 등원 압축, A 상태에서 D 상태에서 A 상태로 단열 압축합니다. 자, 그럼 봐봐. 질문. A, B에서 뭘? Q1을 흡수하겠죠. 그 다음에 BC에서는 열 출입이 있어 없어? 열 출입이 없지. 열 출입이 없지. 델타 Q가 0이야. 델타 Q가 0이죠. 왜 단열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C, D에선 다시 어떻게 돼? Q2를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흡수되는 과정은 A, B고 여기서 Q1을 흡수하고 C, D에서 Q2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B, C와 D, A는 뭐죠? 단열이죠. 단열이기 때문에 역시 열출이죠. 참고로 B, C랑 D, A랑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어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어때? 같죠? 온도 변화가 같잖아. 내부 에너지 변화 크기, 온도 변화가 똑같잖아. 그러면 요면적이 어때야 돼? 같다고요. 왜? 한 일이 내부 에너지 감소한 것 같고 받은 일이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것 같잖아. 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온도 변화가 동일하기 때문에. BC와 AD가 한 일이 어떻다? 같다. BC의 한 일이 W고 그럼 DA의 한 일도 마이너스 W다. 크기가 같다. 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카르노 기관은 가장 이상적인 고효율의 열기관이고, 왜? 이상기체를 사용하는. 됐죠? 역시 얘도 에너지 효율이 뭐 100%는 아닌 기관이야. 그냥 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기체를 이용한 가장 고효율의 기관이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으로 이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이 드리는 거예요. 자, 됐죠? 찍고 1분 있다 시험 봅시다. 숙제는 어디까지라고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오늘 풀이했던 프린트 뒷부분 있죠? 연력학 기본 개념 앞부분이랑 거기에다가 뒤에 연력학의 과정 개념 프린트 교재까지, 교재 뒤에 연력학 문제 한 6개인가 7개 있습니다. 거기까지 풀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됐죠? 자, 30초 드릴게 시험 공부예요. 1. 에너지 정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외력의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알짜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죠.